안녕하십니까. 오늘 2017학년도 자연계 논술 준비 전략 강의를 맡게 된 박지용입니다. 자, 이제 새 학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예비라는 수식어를 달고 있지만 수시 지원이 9월에 시작되고 수능이 11월에 보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 시작해도 시간이 부족할 겁니다. 입시는 크게 수시와 정시로 나뉘어져 있고 수시는 학생부 중심 전형, 또 논술 전형, 특기자 전형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수도권, 중상위권 대학이 실시하고 있는 논술 전형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가 자연계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2017학년도 대입 성공을 위한 특강 자연계 논술 지금 시작합니다. 자, 먼저 2017학년도 수시 논술 전형의 특징부터 먼저 살펴보고 자연계 논술의 유형이 어떠한지도 살펴보고 합격자 사례 분석 등을 통해서 어떤 학생들이 합격을 했는지 또 준비를 어떤 타임테이블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논술 전형의 모집 인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을 보시면 2016학년도에 전체 모집 인원이 36만 5,309명입니다. 그런데 2017학년도에 35만 5,745명으로 전체 인원수는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수시 인원수는 작년에 비해서 오히려 늘어나서 70% 정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수시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현재 대한민국 입시의 트렌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음 화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수시 모집 인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시면 학생부 교과 모집이 14만 명 정도를 모집하고 학생부 종합이 6만 7천 명 정도를 모집을 합니다. 자, 그런데 2017학년도에는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 전형의 모집 인원수가 늘어났고 논술 전형의 모집 인원수는 줄었지만 그 줄어든 숫자가 미미해서 비율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수시에서 학생부 중심 전형이 특히 교과 전형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듯 합니다. 하지만 상위권 대학의 경우에는 꼭 그렇다고 할 수 없습니다. 2017학년도에 상위 9개대의 각 단위별 모집 인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자,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 그 다음에 논술 전형의 모집 인원수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는 2,193명이고 학생부 종합은 7,575명, 논술 전형은 6,119명입니다. 앞서 봤던 자료에서 전체 모집 인원에서 학생부 교과가 40%, 학생부 종합이 20%, 그 다음에 논술이 4%였는데 상위 9개들을 보시면 오히려 학생부 종합 전형의 모집 인원수가 더 많고 그 다음 논술 전형의 모집이고 그 다음 학생부 교과의 모집입니다. 고려대인 경우에 학생부 교과에 들어있는 635명의 학교장 추천 전형의 인원수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분류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의 모집 인원수는 1,500명 정도로 줄어들게 되고 자, 여기에 서울대 모집 인원수가 빠졌는데 2016학년대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 전형의 모집 인원수가 666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전국의 고등학교가 1,500명 정도임을 1,500개임을 감안한다면 3학년이 올라오는 시점에 지금 상위 10개대의 학생부 교과를 쓸 수 있는 학생은 이미 분류가 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 서울대 일반 전형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넣을 경우에 1,658명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논술 전형의 모집 인원수보다 3,000명 정도가 많다라고 볼 수 있지만 서울대 일반 전형의 2단계 면접 전형이
자, 논술과 유사하다는 점을 감안해서 1658명을 논술에 합치면 결국 서울대를 포함한 상위 10개 학생부 종합전형과 논술전형의 모집 인원수가 거의 비슷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상위권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는 논술전형이 아주 중요함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논술전형에서 학생부와 수능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연세대는 논술 70%에 교과 20%, 국, 영, 수, 과, 사를 반영을 하고 비교과는 출결, 봉사를 10%를 반영을 합니다. 이때 비교과, 출결, 봉사는 자, 출결인 경우에는 무단 3일 이내, 봉사는 20시간 이상이면 만점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비교과는 만점을 받을 것이고 보시다시피 2등급의 점수가 19.8이고 5등급의 점수가 20점 만점에 19.2점입니다. 그렇다면 2등급인 학생과 5등급인 학생이 연세대 논술 전형에 지원을 했을 때 5등급인 학생은 2등급인 학생에 비해서 교과에서 0.6점을 뒤지게 됩니다. 하지만 논술이 70%를 반영하고 있고 논술에서 100점 만점에 1점이면 환산 점수로 0.7점이 되기 때문에 총점에서는 오히려 5등급인 학생이 2등급인 학생보다 0.1점을 더 많이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논술 전형에서의 교과 영역의 반영은 무의미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고려대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인 경우에는 논술을 60% 그리고 국, 영, 수, 과 4과목을 반영하고 교과는 30%, 비교과는 10%를 반영합니다. 비교과 10% 반영에 학생부 종합평가라는 애매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평가처럼 반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예전에는 학생부 비교과를 반영할 때 고려대가 출결, 봉사, 교과 성적을 가지고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고려대는 표준화 점수를 사용해서 환산된 점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0점 만점에 그러면 논술이 600점이 되는 것이고 비교과가 100점, 그 다음 교과가 300점인데 그 교과 300점에 282점의 기본 점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세대와 마찬가지로 2등급과 5등급의 차이를 보시면 17.8과 16.8이니까 300점 만점에 1점이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논술에 100점 만점에 1점을 더 받게 되면 환산 점수로 6점을 더 받게 되기 때문에 자, 교과에서의 2등급과 5등급의 차이는 완전히 무력화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논술 전형에서 고려대 역시 교과 성적 반영에는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 대학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대입니다. 중앙대 역시 연세대와 마찬가지로 반영하는 것은 자, 차이가 있다면 상위 10개 과목만 반영을 합니다. 비교과는 연세대와 같습니다. 그래서 출결은 3일 이내이면 되고 봉사는 20시간 이상이면 만점을 부여합니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자, 2등급하고 6등급의 점수 차이를 보시면 19.92점하고 19.60점이니까 0.32점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논술에서 100점을 받게 되면 1점 반영 점수로는 1점이 0.6점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자, 6등급인 학생이 2등급인 학생에 비해서 0.28점을 앞서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연세대, 고려대, 중앙대에서는 교과 성적을 무력화시켜 놓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화면을 통해서 소개하진 않았지만 한양대 홈페이지를 자료를 보면 2013학년도에 한양대 논술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 중에 일반 학과인 경우에는 교과 성적이 가장 좋지 않은 학생이 7.94, 의예과인 경우에는 5.86인 학생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성균관대도 EBS-I에서 논술 우수자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 중에 상위 10개 과목을 반영함에도 불구하고 내신 성적이
7.23인 학생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대학 스스로들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권 대학의 논술 전형에서의 학생부의 영향력은 무력화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것은 중하위권 대학인 경우에는 오히려 상위권과 달리 5등급 이상에서는 극간 점수 차이를 크게 둠으로써 논술 점수로는 커버할 수 없는 대학도 일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을 지원할 때는 반드시 본인이 지원하는 대학의 학생부의 반영이 어떠한지를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논술 전형에서는 학생부가 무력화되어 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017학년도에 논술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치 한의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의치 한의예 모집에서는 세계 1등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산대는 수학을 포함한 세계에서 4등급을 요구하고 있고 경희대는 세계 합 4등급인데 이때 과탐이 평균 2등급이 아니고 한 개 과목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의대, 의치 한의대인 경우에는 과탐을 2과목 평균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지만 경희대인 경우에만 한 개 과목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고 경북대인 경우에는 4개 합 5등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4개 합 5등급이라는 얘기는 111 나머지 하나도 2등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최소한 세계 1등급, 아무리 낮아도 세계 합 4등급을 요구하고 있는 의치 한의대인 경우에는 논술 경쟁률도 100대 1을 상회합니다. 그래서 논술을 아주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있어서 논술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쌤이 생각할 때는 일단 의치 한의대를 준비를 하는 학생들은 논술 준비도 필요하지만 수능 준비를 잘 해서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쟁률이 100대 1을 상회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춘 학생들은 실질 경쟁률이 뚝 떨어지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논술 준비는 타 학과를 준비하는 학생과 크게 차이 없이 준비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만일 꼭 의치 한의대를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이면 혹시 논술을 준비했다가 논술 전형에서 떨어지더라도 정시에서 본인이 원하는 대학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세계 1등급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어디든 의치 한의대는 진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치 한의대의 논술 전형은 논술보다는 오히려 수능 최저 기준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선생님이 생각이고 논술은 그냥 추가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다음은 연세대를 비롯한 대학들의 최저학력 기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연세대가 다른 대학에 비해서는 많이 높습니다. 올해는 작년까지는 4개 합이 7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높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4개 합 8로 바꿨고 이때 과탐은 한 과목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높은 대학은 고려대입니다. 고려대는 2개 2등급을 요구하고 있고 2개 2등급 혹은 2개 합 4를 요구하는 대학은 고려대, 서강대, 이화여대, 중앙대이고 성대는 다른 대학과 달리 과탐 2과목을 분리해서 전체 국어, 수학, 영어, 과학 하나, 둘 해서 5개 중에 3개 합 6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과탐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기가 더 유리하다. 왜? 과탐을 2개로 분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경희대, 동국대, 홍익대는 2개 합 5를 요구하고 있고 숙명여대도 작년까지는 2개 합 4였는데 올해는 5.5로 바꿨습니다. 인하대는 1개 2등급을 요구하고 있고 연세대 원주도 2개 합 6 혹은 1개 2등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2개 합 6을 요구하고 있는 세종대, 숭실대, 연세대 원주, 중앙대 안성,
한양대 에리카 등입니다. 자, 이때 최저학력 기준에 수리가형 혹은 과탐을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포함할 것을 요구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이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중앙대 등이 속하고 같은 대학이라 하더라도 학과에 따라서 좀 더 높은 수능 최저 기준을 요구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톨릭대 같은 경우에는 한 개 3등급이지만 간호학과는 2개 2등급을 요구하고 있고 성균관대인 경우에는 5개 중에 3개 합을 6을 요구를 하고 있지만 성균관대의 반도체,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글로벌 바이오 엔지니어링은 수가 합 3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학에 따라서 일부 학과는 좀 더 높은 기준을 높은 최저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학과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과탐을 반영하는 경우에 과탐 2개 평균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 중에서 상위 한 과목만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상위 한 과목을 요구하는 대학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면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톨릭대 간호, 그 다음 경희대, 동국대, 그 다음 성균관대 반도체, 소프트, 글로벌 바이오 엔지니어링, 그 다음 숭실대, 연세대, 인하대, 중앙대 안성 등은 과탐에서 상위 한 과목 성적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점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탐은 2과목을 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 과목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이러한 점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논술 전형에서는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자, 최저가 없는 대학들의 화면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들은 자, 건국대, 광운대, 서울과기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일반 전형은 있지만 과학인재 전형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최저 기준이 있었지만 아주대가 올해 처음으로 최저 기준을 없앴고 항공대와 한양대 역시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최저학력 기준이 없다면 학생들이 가지는 의문점 혹은 질문들이 이런 겁니다. 선생님, 최저학력 기준이 없으니까 수능 응시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자, 한양대 홈페이지의 논술 전형의 제일 첫 번째 질문이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데 수능 응시가 필수인가요? 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은 수능 응시는 필수가 아닙니다가 답변입니다. 자, 작년의 경우에 최저가 없는 한양대, 건국대, 서울과기대 등은 수능 성적 발표일인 12월 2일 이전인 11월 30일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대학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학생부의 영향력이 무력화되어 있고 수능 최저 기준을 보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결국 논술에 의해서 합격 불합격이 갈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대학을 지원할 때는 논술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점들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작년과의 차이는 자, 올해는 이번 학년도 수험생은 한국사를 응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국사 역시 수능 최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영하는 경우에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연세대, 고려대와 같이 자, 4등급을 요구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4등급의 점수는 원점수는 25점입니다. 자, 그렇지 않고 이화여대처럼 수능 한국사를 응시하기만 하면 되는 대학도 있습니다. 또한 한양대처럼 한국사의 응시가 최저한 기준이 없듯이 응시하지 않아도 되는 대학도 있습니다. 이렇게 3개 대학으로 3개 군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가장 높은 것이 결국 4등급을 맞추는 것이고 4등급의 원점수가 25점임을 감안한다면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의 한국사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는 미리 확인을 해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논술 전형의 모집 인원과 또 논술 전형의
학생부와 수능 최저 기준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연계 논술에 대해서 수리 논술이라고 쓰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앞으로 보게 될 논술 유형을 보시면 수리 논술만 보는 것이 아니고 과학 논술 혹은 또 다른 유형의 논술을 보는 대학이 있기 때문에 자연계 논술이라고 통칭해서 쓰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별 자연계 논술 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자, 표에서 보듯이 논술을 반영하는 대학은 크게 수리 논술만 보는 대학이 있고 수리 논술에 과학 논술을 포함해서 보는 대학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수리 논술을 보는 대학과 수리 논술을 필수로 해서 과학 논술을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대학들입니다. 자, 수리 논술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접해보면 한양대, 서강대 유형이 다르고 인하대, 아주대 유형이 다릅니다. 이런 점들은 여러분들의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물화생지 중에서 한 개, 수리 논술은 필수입니다. 물화생지 중에 한 개 선택할 수 있는 대학이 연세대, 고려대, 연세대, 원주의학과이고, 물화생지 중에 두 개 선택할 수 있는 대학이 경북대입니다. 자, 물화생, 물리 원투, 화학 원투, 생명 원투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할 수 있는 대학이 성균관대이고, 또한 물화생 중에서 한 개 선택할 수 있는 대학이 건국대, 경희대, 중앙대입니다. 자, 이렇게 과학 논술을 선택할 수 있는 대학도 있고, 또한 과학 논술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선택권이 없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것이 동국대와 숭실대, 항공대, 아주대 의학과는 여러분들의 선택권 없이 동국대, 숭실대는 물화생이 랜덤하게, 항공대는 물화가, 자, 아주대 의학과는 생명과학이 필수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리 논술에 인문 논술이 함께 출제되는 대학도 있습니다. 가톨릭대 생활과학부, 디지털 미디어 학부와 숙명여대, 그다음에 항공대 이학 계열은 인문 논술이 출제가 되고, 자, 또 수리 논술이라 할 수 없는 서울여대처럼 자료 분석형이 나오는 대학, 울산대 의학과처럼 영어과학 통합형이 출제되고, 가톨릭대 의대와 울산대 의학과는 보건 논술이 출제가 됩니다. 자, 이처럼 다양한 유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 단계에서는 조금 포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논술하고 수능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자, 일단 형식 면에서 수능은 객관식 단답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논술은 서술형입니다. 자, 시험 범위는 수능인 경우에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은 선택형이지만 논술은 대학별로 요구사항이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보셨죠? 그다음 내용은 교과과정 내 시험 범위 전체를 수능은 범위로 삼고 있지만, 논술인 경우에는 교과과정 내에 특정 파트만 출제가 된다라는 것이고, 출제하는 교수진, 출제진에 따라서 어떤 영역이 출제될지는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EBS 연계가 의무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난이도 측면은 일단 수능은 쉬운 수능을 기조로 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논술은 대학별로 난이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고, 평가 방법은 OMR 카드를 통해서 수능은 정답 혹은 오답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논술은 가감 채점을 하고 있습니다. 가감 채점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답을 썼다 하더라도 점수를 더 줄 수도 있고 감점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평가 대상은 수능은 전국에 있는 모든 수험생이 거의 다 보죠. 그런데 논술은 그 대학에 지원한 학생들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세대를 보는 학생들과 세종대를 시험을 보는 학생들은 서로 다른 교과 성적 영역대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합격선은 수능인 경우에는 100분 이상으로는 매년 거의 일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논술은 대학에 따라서, 연도에 따라서, 또 학과에 따라서 난이도, 시험이 오전이었냐 오후였냐에 따라서, 경쟁률에 따라서, 최저학력 기준에 따라서
네, 이 합격선이 달라지기 때문에 몇 점을 받아야 합격한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자, 논술 전형에 합격하려면 논술에서 몇 점 정도를 받아야 하는지를 자,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은 대학에서 발표를 해줬던 자료입니다. 자, 여기 나오는 고려대, 한양대, 인하대 점수들을 보시면 역시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과의 카트라인이 높게 형성이 됐다는 것이고,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자, 평균 점수를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컷 점수는 이것보다는 좀 더 낮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더 들여다 보셔야 될 것은 동일한 대학이라 하더라도 점수 차이가 30점 이상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벌어지는 이유는 자,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과와 비선호 학과가 존재하고 그에 따른 경쟁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본인이 원하는 학과를 쓰는 것이 기본이지만 꼭 그 대학을 합격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이런 점수 차이가 많이 나는 점들을 감안한다면 좀 더 합격률을 높여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자, 논술 채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수능은 OMR 카드를 통해서 컴퓨터로 채점을 하지만 논술 채점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 일단은 수능인 경우에는 OX 채점이지만 논술인 경우에는 채점 기준이 다양하다는 겁니다. 자, 지시사항 불이행되면 무조건 떨어집니다. 이해력, 분석력, 논정력, 추론 능력, 창의력, 의사소통 능력 등으로 구분되어 있고 각각에 대한 배점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답을 썼다 하더라도 같은 점수가 부여되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좀 더 궁금해할 내용은 논술 채점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점일 것 같습니다. 자, 채점의 플로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술 채점은 일단은 출제자가 출제를 다 한 뒤에 채점위원들에게 어떤 의도로 출제를 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 답안을 무작위로 선별을 해서 채점 기준에 맞추어서 가채점을 해봅니다. 그럼 가채점을 했는데 자, 채점하는 사람들도 교수님들이죠. 채점을 했는데 출제 의도와는 다르지만 학생이 쓴 답안이 타당성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채점 기준표를 바꾸어서 그 채점 기준표에 바꾸어진 채점 기준표에 맞추어서 채점을 합니다. 자, 이런 과정은 가채점 과정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실채점 과정에서도 학생들이 쓴 답안이 출제 의도했던 내용과 다르더라도 논리성에 대한 부분에 점수가 부여될 부분이 있으면 다시 의논해서 채점 기준표를 다시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뒤에 채점을 합니다. 그러면 공정성을 위해서 대부분의 대학은 2명 이상의 채점위원이 채점을 합니다. 논술이 처음 도입되었던 처음 시기에는 이러한 공정성 때문에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한 장의 답안을 5명의 채점위원이 채점을 하고 제일 높은 점수, 제일 낮은 점수를 빼고 3명의 점수를 평균해서 준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채점의 인력상의 문제 때문에 지금은 대부분 2명의 채점위원이 채점을 해서 그 평균 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2명이 채점을 하더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벗어날 수 없는 레인지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 10점의 레인지를 2점 이러면 한 명의 채점자가 8점, 한 명의 채점자가 6점을 주면 학생에게는 7점이 부여되고 한 명이 8점, 한 명이 5점을 부여하게 되면 레인지를 벗어났기 때문에 학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출제자가 다시 채점한 학교가 있고 채점자끼리 의논을 해서 다시 레인지 내로 좁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은 무엇을 얘기해 주는 것이냐 하면 기계가 채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채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쓴 답안을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합격선 근처에서 합격을 한 학생과 불합격을 한 학생의 차이는 채점자의 입장에 따라서 어떤 학생이 합격을 하고 어떤 학생이 불합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술을 할 때 답 중심으로 서술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출제 의도에 맞추어서 논리적 전개에 중심을 둬야 되고, 내가 서술이 논리적이라면 자연스럽게 답이 맞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충분히 서술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기준으로 채점을 할 때 어떻게 점수가 부여되었는지를 대학에서 발표한 내용 몇 가지의 케이스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자, 이게 몇 대학에서 채점 기준표를 공개했을 때의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면 첫 번째, 대학에서 원하는 답이 마이너스 2b분의 로지 r입니다. 자, 그런데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쓰거나 2분의 1을 곱하지 않은 것까지는 정답으로 처리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만일에 수능이나 혹은 학교 시험이 있다면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없겠죠. 그런데 이 정답으로 처리했다는 얘기는 문제 출제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계산력을 보려고 문제를 출제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개 과정상의 논리성, 표현력, 창의성이 문제가 없으면 계산의 비중을 두지 않겠다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 두 번째는 간단한 계산 실수는 감점하지 않는다.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봐야 할 것입니다. 자, 이게 지금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실제 대학의 채점 기준표에 나와 있는 맥락들입니다. 자, 제가 여기 없지만 하나를 소개하면 이와 반대로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인하대 모의 논술 총평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화학을 응시한 학생이 23명인데 그 중에서 답을 맞춘 학생이 8명 정도였다. 그런데 그 8명 중에서 그 문제에 부여된 점수 만점을 가져간 학생은 1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그 문제가 23명 응시에 답을 8명 정도가 맞출 수 있다는 얘기는 쉬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답을 맞춘 8명 중에서 배점된 점수 만점을 받은 학생은 1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답 이외에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표현력이나 혹은 창의력이나 논리력이나 추론력 이런 부분에서 감점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지금 얘기는 서로 상반되는 얘기죠. 어떤 경우에는 간단한 계산 실수는 감점하지 않는데 어떤 경우에는 답을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만점을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논술은 상대적 채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어려우면 꼭 답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계산 실수 정도는 의미 없이 넘어갈 수도 있지만 문제가 쉬워서 그 답을 맞춘 학생들이 많은 경우에는 그렇게 똑같은 동일한 점수를 주게 되면 서술이 완벽한 학생들이 역차별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하기도 하고 점수를 빼기도 하는 가감 채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과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가감 채점이 있다라는 사실일 겁니다. 자, 다음으로 케이스를 또 보시면 대학에서 요구한 답이 E의 A성은 B였는데 양변 자연로 고치에서 간단하게 하려고 애를 썼으면 가산점을 3점을 부여했다는 겁니다. 대학에서 요구한 것은 E의 A성이 B인데 학생들이 쓴 학생 중에서 이걸 간단하게 하려고 애를 썼더라는 거죠. 그러면 가산점 주었다라는 것이고, 제시문에 주어진 에러 수정 코드를 문제 조건에 적용하려고 시도를 했으면 2점을 부여했다. 자, 전개를 한 것도 아니고 시도만 했는데 점수를 부여했다라는 것은 다른 학생들은 시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학생들은 시도하지 않았지만 시도한 학생한테는 차이를 두기 위해서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답만 쓴 경우에는 0점을 처리했다. 괄호에 논술 취지에 어긋남으로 이런 채점 기준표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실제 대학의 논술 특강을 들어보면
답만 쓴 경우에 문제를 해결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답만 쓴 경우에는 논술의 취지에 어긋나서 점수를 줄 수 없었다라는 내용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논술과 수능은 서술 과정 전체가 논술은 채점 대상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2017학년 논술 전형의 특징과 대학별 자연계 논술 유형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내가 고3이라니. 내가 고3이라니. 내가 고3이라니. 자, 이제 어떤 학생들이 논술 전형으로 합격하고 있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수업했던 제자들의 자료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죠. 자, 2013학년도, 2014학년도의 합격 사례입니다. 자, 보시면 지금 이 학생들의 수능 등급하고 평균 등급이 나와 있습니다. 그 평균 등급을 보면 오른쪽에 제가 정시 지원 가능 대학을 적어두었습니다. 물론 정시에서는 반영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저 정도의 평균 등급이라 하더라도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은 다양하지만 대체적으로 저 정도의 대학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맨 위부터 보시면 아래쪽으로 쭉 보시면 정시 지원 가능 대학이 동국대, 건국대, 인하대, 경희대인데 실제로는 연세대, 고려대를 합격하고, 자, 한양대, 에리카, 홍익대인데 한양대를 합격하고, 광운대, 명지대 수준의 수능 성적표를 들고 논술 전형에서 홍익대, 인하대 등을 합격하고 있죠. 자,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앞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논술 전형에서는 최저학력 기준만을 반영하기 때문에 첫 번째 연세대를 합격한 학생은 물론 2013학년, 14학년도는 지금과 다른 최저 기준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학생은 수학과 과학에서 2개 2등급을 맞춘 학생이고, 두 번째 화공생명공학부를 합격한 학생 역시 수학과 과학에서 최저 기준을 맞춘 학생이고, 세 번째 고려대를 합격한 학생은 국어와 탐구에서 2개 2등급을 맞춘 학생이고, 네 번째 학생은 영어와 탐구에서 2개 2등급을 맞춘 학생이고, 다섯 번째 나오는 한양대 전기 생체공학부 합격한 학생은 이 당시에는 한양대가 2개 합 4였습니다. 국어와 탐구 합이 4로 맞춘 학생이고, 그 다음 밑에 있는 한양대 화공생명공학은 역시 국어 수학으로 맞춘 학생입니다. 이화여대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2개 2등급, 자, 합 4입니다. 지금은. 자, 역시 수학과학이 필요 없는데 이 학생은 국어 영어로 맞춘 학생이고, 그 밑에 경희대, 홍익대, 인하대를 맞춘 학생 역시 한 개 과목 2등급, 홍익대 건축은 1등급이었습니다. 최저 기준이. 이렇게 맞추어서 본인이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는 자신의 수능 성적 대비 업그레이드해서 대학을 진학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논술 전형은 활용도가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논술을 준비를 하면 100% 합격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왜? 경쟁률이 높고 또한 학생들 입장에서 수시 논술 전형은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어서 본인이 원하는 대학 중심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합격을 하면 본인의 수능 성적 대비 최고의
성적을 거두는 대학으로 합격을 하기 때문에 상향 지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업그레이드 된 대학이기 때문에 100% 합격까지는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현실에서 수시 논술 전형으로 합격을 하게 되면 학생이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2015학년도 합격자 사례를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 학생은 6개를 원서를 써서 4개를 합격한 학생입니다. 고려대, 이화여대, 건국대, 인하대를 합격한 학생입니다. 수능 성적이 52522입니다. 평균 등급으로 얘기하면 3.5등급입니다. 평균 등급 3.5등급이고 수가가 2등급이기 때문에 반영 비율이 좋아서 반영 비율이 좋기 때문에 평균 3.5 정도의 대학보다는 좋은 대학을 가겠지만 이게 만약에 정시로 넘어갔다면 수도권 혹은 서울권에 있는 대학에 걸치기가 힘든 정도의 점수입니다. 홍익대가 수가를 반영하고 국어 영어 중에서 하나만 반영을 한다지만 이 학생은 국어 영어가 다 안 좋기 때문에 홍익대도 지원이 안 되는 학생입니다. 그런데 2개를 맞추어서 1개 대학도 아니고 4개 대학을 합격한 학생입니다. 자, 이번에는 인하대 합격자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자, 보시면 이 학생인 경우에 평균 등급이 4.5등급입니다. 이 정도면 정시 지원을 하는 경우에 경기권에서 지원 대학을 찾기가 힘들 겁니다. 그런데 인하대를 합격을 했습니다. 어떻게 합격을 했느냐? 인하대는 최저한입 기준이 1개 2등급입니다. 과탐은 1개 과목만 2등급이어도 됩니다. 이 학생은 수시 논술 전형에서 과탐 1개 2등급이 살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경희대 합격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자, 이 학생은 자연계인데 수학이 5등급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의 평균 등급은 2.7등급 정도이기 때문에 정시상으로 경희대 하위권 학과는 지원해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35% 반영되는 수학이 5등급이기 때문에 추가 합격 정도를 애타게 기다려야 되는 정도의 성적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어서 경희대를 합격한 학생입니다. 자, 다음은 성균관대 입학처에서 보여준 자료입니다. 자, 우리 대학 성균관대에서 우리 대학의 합격자 중에 논술 우수자 전형에 합격한 학생 중에 이런 수능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있더라. 41814라는 겁니다. 영어가 8등급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대는 과탐을 2과목을 분리해서 세계합 6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은 국어 수학 과탐 하나로 6을 맞추고 있죠. 최저가 맞춘 겁니다. 전자전기 컴퓨터공학 계열은 25134. 이 학생도 수학이 5등급이지만 국어 영어 생명을 합하면 합 6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자, 이 사례를 보듯이 결국 수능에서 논술 전형에서의 수능의 영향력은 최저학력 기준으로 맞추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016학년도의 합격자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6학년도에 한양대 컴퓨터 전공, 그 다음에 건국대 컴퓨터공학, 인하대 컴퓨터 정보공학 이렇게 6개 중에서 3개를 합격한 학생입니다. 자, 이 학생은 수학과 과학은 강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국어와 영어가 약했던 학생입니다. 이 학생의 전략은 국어와 영어는 버리고 수학과 탐구에서 성적을 맞추어서 최저학력 기준을 맞춘 뒤에 논술로 내가 업그레이드 된 대학을 가겠다라는 전략인데 이 학생은 재학생이 아니고 재수생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정시도 버릴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학생이 만일에 정시로 가게 되었다면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5252를 가진 학생보다 과탐이 3등급인 수준에 있기 때문에 평균 등급 3.8등급이어서 이 학생 역시 수도권 대학에 가는 정도로 만족해야 되는 성적입니다. 그런데 한양대, 건국대, 인하대를 3개 학교를 합격을 했습니다. 만일 이 정도의 대학을 합격한 능력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양대, 건국대는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대학입니다. 한양대 컴퓨터 전공이 올해 경쟁률이 75대 1이었습니다. 그런데 합격을 했죠. 그러면 이 학생이 만일에 탐구가 2등급이어서 2개 2등급을 맞추었다면 이 학생이 고려대와 중앙대도 썼는데 다른 대학도 합격할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자 보이는 대학은 그 학생은 45543입니다. 자, 이 학생도 서울과기대 기계자동차공학과를 합격을 했습니다. 자, 서울과기대는 자, 앞서 보여드린 자료에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대학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수학을 저렇게 못하는데 어떻게 합격을 할 수 있느냐? 서울과기대는 수리논술만 출제되는 대학인데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수능에서 성적을 만들어내지는 못했지만 수리적으로 공부를 계속 열심히 했던 학생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자, 아까 앞서 보였던 52533의 과탐이 3등급이었죠. 그런데 건국대는 과학이 출제가 되는 대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개념적인 부분에는 문제가 없지만 수능에서 성적을 만들어내지 못했을 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수학과학을 못해도 논술로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수치가 그렇게 나왔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대학에서 논술을 보는 이유는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것이지 학생들에게 재수로 학교를 들어오는 문을 열어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 경희대, 인하대를 합격한 학생의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학생은 33514입니다. 학생의 눈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경희대, 인하대, 세종대, 물론 이 학생도 그 이상의 대학을 썼겠죠. 그런데 체제가 맞지 않는 거죠. 경희대는 제가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합 5인 대학입니다. 그럼 국어나 혹은 수학 플러스 물리를 합하면 4니까 되는 거죠. 인하대는 한 개 2등급인 대학입니다. 세종대는 합 6인 대학입니다. 이 학생 평균 등급이 3.3 정도인 학생입니다. 3.3이면 수학이 3등급이기 때문에 정시로 세종대 컴퓨터정보학과 정도는 지원할 수 있는 성적입니다. 그런데 왜 수시를 지원을 했을까? 자, 정시로 가기까지는 불안하니까 보험용으로 세종대까지 썼는데 어쨌든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한 학생입니다. 자, 그 밑에 있는 케이스는 서강대를 합격한 학생인데 수학이 4등급인 학생입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어떻게 수학이 4등급인데 서강대를 갈 수 있습니까? 혹은 고려대를 갈 수 있습니까? 앞에서 제가 보여드린 자료도 있었죠. 수학적 사고력, 논리력은 좋으나 수능 당일날 시험에 문제가 있어서 시험을 못 봐서 성적이 4등급이 나올 수는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정시로는 더 이상의 가능성이 없지만 수시는 2개 2등급을 맞추면 되는 거죠, 서강대는. 그런데 정말 재밌게도 작년까지는 서강대가 2개 2등급 중에 수학 혹은 탐구를 포함해야 되는데 평균이 아니고 1개만 요구를 했습니다. 올해는 다시 서강대가 과탐 2개를 평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학생이 올해 지원을 했던 학생이면 최저를 맞추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2016 학년도에는 최저를 맞춘 학생이고, 여러분 알다시피 서강대는 화공생명공학부가 가장 높은 과입니다. 자, 2016 학년도에 케이스 하나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학생은 나쁘지 않은 성적입니다. 22421이니까 영어가 2등급이 나왔다면 정시로도 적정한 대학을 지원해 볼 수 있었을 거로 예상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과목에 비해서 영어 성적이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수시로 지원하는 대학과 정시로 지원하는 대학의 차이가 많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학생 역시 고려대, 중앙대, 경희대 3개를 합격을 한 학생입니다. 자, 제가 이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어떤 학생은 1개 학교를 합격을 하고 어떤 학생은 3개 학교를 합격을 하고 어떤 학생은 4개 학교를 합격하고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많이 합격한 학생은 6개를 써서 5개를 합격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자,
한 개의 학교가 아닌 합격자 중에서 한 70%, 30% 정도는 2개 이상의 대학의 논술 유형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합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논술도 논술 지수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대학의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대학에 합격을 할 수는 없지만 본인이 시험 볼 때의 적합도가 그날 컨디션이나 문제와의 적합도가 높은 대학에 합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올해 고려대 합격한 학생 중에는 6개를 써서 연세대는 최저가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떨어지고 오히려 고려대만 합격한 학생도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논술 준비를 시기별로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시기를 나누어 뒀습니다. 이 시기는 지금은 일기 시점이 되겠죠. 그리고 3월 여러분들 고3들은 가장 중요한 시험들이 3월 모의고사 서울교육청에서 보는 첫 번째 시험, 6월 초에 보는 평가원에서 보는 6월 평가원 시험, 9월에 평가원에서 보는 9월 초에 보는 평가원 시험, 그 다음에 11월 수능입니다. 그래서 논술도 그 시험 3월, 6월, 9월 수능에 맞추어서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주수를 나누어 보면 3월까지 지금부터 만일이 시작을 했었다면 10주 정도를 준비를 할 수 있고, 3월부터 6월까지 중간고사가 끼어 있는데 중간고사 때 2주 정도를 중간고사를 하고 논술 준비를 빼면 약 10주 정도가 나오고, 6월부터 9월 평가원 시험을 보는 전까지 10주 정도의 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10주 정도는 논술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정도에 대한 답을 얻어가는 시기를 가지시고, 그 다음 3월부터 6월까지는 논제 요구사항을 잘 이해해서 제시문을 분석하고 서술하는 능력을 배양해야 되는 시기이고, 6월부터 9월까지는 자신의 답안에 대해서 엄밀한 평가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채우는 시기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9월에 수시 원서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대학별로 학생들마다 쓴 대학이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수능 이전에 논술을 보는 연세대, 건국대, 홍익대 등이 있고 수능 이후에 논술을 보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대학별로 논술 유형들을 많이 보여드렸죠. 대학별로 유형이 많이 다릅니다. 따라서 본인이 지원한 대학의 유형에 맞추어서 9월부터는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자연계 논술 합격자 사례 분석 및 준비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강의를 마무리하기에 앞서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자연계 논술 전형에 대해서 많은 분량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번 안에 처음 준비하는 사람이 모든 내용이 다 들어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흔히 논술은 경쟁이 높아서 로또 전형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잘못된 생각입니다. 준비된 자에게는 이 논술을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강의가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어서 자연계 논술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희망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